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2주 3차 시 영상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PPT 자료의 4쪽, 그 한국학의 위상이라 해서 한국학 백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학의 그런 발전된 위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역시 2주차 PPT 5쪽 자료를 한번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국어와 한국학의 미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특히 이제 최근의 젊은이들은 어떤 국수주의죠. 굉장히 이렇게 어떤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와는 달리 좀 뭐랄까요? 좀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촌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각국이 어떤 나라든 자국의 언어와 자국의 문화 이런 것이 국력과 평행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적 자원의 투자라든지 발전 방향을 잡아본다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촌스러워하는 관점에서 너무 바라보지는 말고 비판적으로 보면서 한국어와 한국학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는 이제 한류와 언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의 그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는 이야기는 조금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어 UN 공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차 시 수업에서도 배웠다시피 사용 인구수가 그렇게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그런 사실은 좁은 민족어의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한국어가 유엔 산하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 가운데 세계 지적 재산 기구라고 해서 WIPO라고 하는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 유엔 산하 이 기구의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딱 보다시피 지적 재산이잖아요. 특허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치적인 그런 공용어로서 유엔의 공용어로 선정되는 것 못지않게 이거는 사실 다 경제적인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IPO는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 본회의를 열고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포르투갈어와 함께 국제 공개어로 공식 채택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어는 얘기가 좀 다르죠. 지금은 포르투갈이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유럽에서도 많이 낙후한 느낌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도 낮고 이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때는 배를 대항해 시대에는 15, 16세기 대항해 시대에는 남미를 아메리카 대륙의 그 선점에 앞장서기도 했던 그런 국가고 남미에서 포르투갈어의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는 역사적으로도 식민지 시대와 그것으로 비롯된 그 포르투갈어를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된 반면 한국어는 사실 전혀 그러한 상관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선택이 되었느냐?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또 보면 국제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공개어는 8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에서 이제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까지 포함해서 10개 국어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죠. 이 8개의 기존 그 국제공개어 특허권, 지적재산권,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공개어 중 독일어와 일본어를 제외한 6개 언어는 현재 UN 공용어예요. 2차 시에 선생님이 버벅댔었는데 결국 유엔에서 사용하는 공용어에는 영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제 아랍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독일어랑 일본어는 왜 빠졌을까요? 경제력으로 따지거나 또 그 유럽 연합에서의 그 독일의 위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이죠. 네. 두 국가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엔에서 공용어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한 거예요. 뭐 그 정도 벌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독일은 반성도 많이 하고 보상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네. 일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늘 괘씸해요. 네. 이런 걸 보면 괜히 통쾌한 느낌? 네. 어쨌든 WIPO의 국제 공개어에는 한국어와 일본어도 모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공개어라고 하는 언어는 이 이제 10개 국어는 출원된 특허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국제사회에 알릴 때 사용하는 언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허를 냈을 때의 공용 원고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특허를 내게 되면 특허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 선점권이 있잖아요. 특허를 냈을 때 중복 투자를 비슷한 게 중복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처음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18개월 이내에 특허 내용을 국제 공개어로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국어가 국제 공개어 공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머지 언어 뭐 영어가 됐든 스페인어가 됐건 프랑스어가 그 언어로 번역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가 국제공개어, 즉 특허 출원의 지적재산권을 얘기하는 WIPO의 공개, 국제공개어로 이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허 출원을 할 때 번역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속도전이잖아요. 특허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이런 그 권리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누리는데 특허를 내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요번에 WHO는 이제 국제보건기구고 WTO는 국제무역기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UN 산하 기구들이에요. 이제 WHO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팬데믹을 빨리 선언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메르스인가 사스 때인가 팬데믹을 빨리 선언함으로써 백신 회사를 아주 대박을 터뜨리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 좋은 일만 하게 된 것이죠. 뭐 말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어로서 뭐 팬데믹을 빨리 선언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중국에서 뒷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남의 나라 얘기지만 우리도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방금도 말했다시피 어떤 백신의 특허나 이런 걸 냈을 때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백신을 만들었어요. 코로나. 그럼 재빨리 내야 되잖아요. 근데 번역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자막 얘기, 번역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번역은 시간과 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번역에 대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네, 그만큼 어떤 두 개의 언어를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 전달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네, 어찌되었건 간에 한국어가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떤 경우보다 의미가 있죠. 국격이라고 할까요? 기술력과 경제력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이제 그 2007년에 사실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 이때부터 이제 한류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한류가 90년대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이나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수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력, 곧 국력, 그리고 국력과 함께 국민의 교육 수준, 그리고 거기에서 동시에 문화라고 하는 잉여적인 산물로서의 문화 콘텐츠의 발전. 그러니까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도저히 말하자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2007년에 이렇게 그 공식 언어로 이제 특허 출원과 지적재산권에서 중요한 국제 공개어인 공용어로 선택이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해죠. 2006년에 세계 4위에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국이었던 거예요. 특허를 그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5위에 그 이제 PCT라고 해서 이제 이런 특허 협력 조약
출원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 한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직전 해인 우리가 WIPO의 국제공용어로 채택되기 전 직전 해인 2006년에 한국인이 낸 국제 출원 건수, 특허 출원 건수는 5,935건으로 미국과 일본, 독일 다음인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뭐 얼마나 잘 산다더라, 뭐 외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을 알아본다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배경에는 알게 모르게 경제와 교육과 이런 기본적인 배경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국가 경쟁력과 언어의 힘은 불가분의 관계다. 잘 살아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마 이건 거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한번 알려주고 싶었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딱딱한 얘기, 지금 계속 통계 얘기, 뭐 좀 나는 한류 얘기 듣고 싶었는데 뭐 계속 한국어 얘기하고 한국어 교양 얘기하고 뭐 국제 공교 얘기하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겠지만,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자, 여기 이거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월 27일 날 중앙일보에 양성희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그 논설, 문화와 관련되는 논설들을 좀 많이 올리기도 하는데, 그 양반이 쓴 그 논설이에요.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면 되는데, 뭐 내용은 뭐 BTS 얘기, 또 그리고 뭐 기생충 얘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거기에 그 양반의 그 기사의 제목이 세계에 통한 한국어의 승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나와 지금 뭐 사실 이제 2주차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류의 확대가 한국어의 승리인가?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 끌어올리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한국어가 승리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 승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렇게 좀 공격적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제 좀 뭐랄까 신문 기사고 대중문화와 관련된 연예 기사다 보니 좀 더 자극적인 기사를 올린 것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워낙에 그 뭐랄까 세계 문화에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는 작은 영토의 작은 국가죠. 그런데 그 작은 영토의 작은 국가의 어떤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일종의 뭐 세계적인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기득권의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었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선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왜 특히 사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동남아시아 당연하지만,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K-컬처에 대해서 열광을 하느냐라는 것을 한국어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뭐 언더독의 문화라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열광한다고 그렇게 문화적인 얘기도 했지만, 자, 한국어의 위상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은 다른 언어 대학생들도 배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뭐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들의 뭐 뮤비와 춤과 음악에 처음에는 분명히 한국어를 알아들어서 그 그룹을 좋아했을 리는 없죠. 솔직히 뭔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뮤비와 춤과 또 뭐 노래 실력과 그리고 뭐 멤버들의 멋진 모습이 사람을 끌어당겼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떤 이는 그냥 넘겼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이거 뭐지? 새롭게 계속 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호감을 갖게 되고, 와, 이거 좀 제대로 이 사람들의 노래 가사조차도 알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팬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죠. 뭐 여러분들보다 선생님 세대는 팬덤 문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충성도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마이너리티 경험의 체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메이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이저 언어와 메이저 문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마이너리티의 언어와 그 문화를 체험해 보면서 그들의 고통과 압박과 서로,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 모든 인간이 그런 공통된 어떤 정서적 공감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언어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양성희 논설위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1세계 시민으로서의 우월한 문화적 주의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방탄의 열혈편이 되었을 때 그 계기가 뭐 어떤 멤버가 너무 잘생겨서 너무 좋아서든 춤이 좋아서든 어떤 순간에 열혈편이 되었을 때 한국어를 잘 몰라 겪는 역지사지의 순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면 팝송 들을 때,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들을 때 나처럼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들은 방탄 멤버들을 보니까 영어 다 잘 못하는데, 리더가 얘기하면 이렇게 눈 껌뻑껌뻑하고 웃고 있는데, 걔들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듣거나, 뭐 커버 노래를 부르거나,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커버한 적은 있나요?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는 선생님도 아는 게 없어서.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입장을 바꾸어서 소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또 그리고 소수 언어 화자들이 갖게 되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변두리로서 느끼는 서러움, 변두리에서 중심 문화를 바라보는 서러움에 공감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의 어떤 유명 가수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베트남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서구 사회를 동경하고 뭐 프랑스 문화를 동경하고 영국 문화를 동경하고 그들의 언어를 좋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국력이 열등하고 그런 국가의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됐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언더독 문화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기존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죠. 이거 배워놓으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나의 출세와 진로에, 뭐 예를 들면 한반도 전문가가 되면 백악관에 가서 특별 보좌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한국 대사관 할 수 있겠네? 뭐 한국 대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주한 대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순수한 의도에서 첫 번째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발적 욕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 멤버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그런 이해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인데요. 서구에서 18세기 이후에 서구 제국주의가 식민지화를 하고 침략을 했죠. 근데 문화 상대주의,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뭐 생활과 윤리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도덕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문화의 우월함만을 생각하고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는 다 배타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각각의 문화가 갖고 있는 장점과 그 해당 문화가 역사와 그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문화는 이렇게 다양하고 다원성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러한 인류의 최대 갈등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BTS 공연에서 기자들이 늘 하는 멘트가 그거래요. 여기 와 보면 마치 지구촌의 축제 같다. 뭐 히잡 쓴 여인들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온갖 인종과 뭐 종교, BTS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이슬람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BTS라는 하나의 그룹의 음악을 사랑하게 되면서 인종과
뭐 종교와 이런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사실 그게 문화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뭐 음악의 힘이든 영화의 힘이든 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영화나 드라마는 좀 더 사회적인 속성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다음. 그래서 요즘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좀 알기는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BTS가 좀 유명해지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교수들의 90%는 아미일 것이다. 그런 거보다는, 나중에 이제 이 PPT 자료를 보면 뒤에 아마 그 뭐 듀란 뭐 이렇게 옛날에 팝송 스타들 사진 올려놓고 그랬는데 선생님 세대는 서구의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를 그야말로 동경하면서 그 문화가 최고의 문화인 것처럼 배우고 느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이 드신 지금 한 70대 이상의 할머니들은 집에 막 로코코 양식으로 대리석 바닥 깔고 그게 로망이에요. 무슨 베르사유 궁전이나 유럽의 궁전에 있는 막 여러분들은 정말 싫어하는 지금은 모던하다 그러면 뭐 좀 미니멀리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먼지 낄 것 같은 그런 로코코 양식의 의자, 소파 아마 여러분들 영화 중에 좀 촌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선호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럽 문화에 대한 유럽 궁전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우습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 세대의 경우는 모든 가치관이 서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 빌보드에 가서 싸이가 노래 한 번 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고 선생님은 그 전에는 아마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어요. 싸이 때문에 유튜브를 알게 되었는데 그다음에 BTS 상을 받았더니 이거는 놀랄 노자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기성세대가 굉장히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그 BTS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것은 기특하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못 살던 시절에 성장하고 자랐던 그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좀 알기는 아는데 K-팝 딕셔너리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백화점 문화센터면 편하게 들을 텐데 수업이라고 들으니까 좀 듣기 싫지 않아요? 근데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어들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뭐 오빠, 뭐 형, 뭐 언니, 뭐 꼰대 뭐 이게 뭐 재밌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사실은 자발적이다 보니까 규범적인 한국어를 먼저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살아있는 한국어를 뭐 좀 젊은 사람들의 언어에 국한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아미들이 만든 뭐 덕질 언어 아민정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한국어의 표준어나 규범어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걸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아니죠. 관점은 아니고 어떤 BTS 음악이든 K-팝 음악이든 이런 음악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사전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공유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원이 풀리면 자발적으로 번역을 달잖아요. 번역을 달고 로마자 표기법을 달고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발적 언어 학습의 계기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이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자, 이것도 동아일보의 또 다른 기사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는 동아일보의 3월 10일 날 그 기사예요. 이거 좀 더 최근 그런 기사인데 한국어와 영어 사이. 그러니까 이게 왜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왜 한 언어 얘기가 나오느냐. 영화나 음악은 문화 콘텐츠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노래니까 노래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에는 대사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국어 언어가 메이저 랭귀지가 아닌 한국어가 주가 되는데 그것들을 수용하게 되니까 언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와 이 동아일보의 제목은 한국어와 영화 사이 K-팝 5mm의 자막의 고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BTS는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이 알고 있는 마지막 그 그룹은 슈퍼주니어는 우리 아파트 아래쪽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슈퍼주니어 신화
그 정도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 SES WS501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좀 알았는데 정말 최근 그룹들은 이제 거의 음악 프로를 안 보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BTS도 뉴스를 통해서 주로 접하다가 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음악도 좀 찾아 듣고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그 몬스타 X라는 그런 그룹의 경우를 한번 접하게 돼서 사실 좀 너무 미안한데 몬스타 X의 노래는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 그룹 말고 잠깐만요. 선생님이 잘 못 외워서 자꾸 까먹어서 그룹 이름들이 왜 다들 그렇게 복잡해요. NCT 127이겠죠. NCT 127은 아니고, 네. 이 그룹들의 경우들을 소개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영어 얘기 말고, 몬스타엑스는 영어로 실험을 했대요. 몬스타엑스도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몬스타엑스도 역시 SM이나 YG나 또 JYP 같은 그런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이 그룹은 영어 음악을 타이틀곡으로 냈대요. 타이틀곡으로 냈는데 물론 이제 앨범 순위에도 꽤 10위 안에 들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업적은 냈지만 그렇게 큰 성공을 하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미들 오브 더 나이트라는 미국 내 유명 숙박업 체인 이름까지 집어넣으면서 언어뿐 아니라 정서까지 미국 현지화를 하는 그런 가사로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게 그냥 크게 터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BTS처럼 자신들이 원래 했던 대로 한국어 가사나 어차피 사실은 K-팝 뮤직에 후렴구나 이런 것들은 영어가 다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세대처럼 영어 없이 그냥 시적인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랩 가사나 이런 것들은 한국어 가사를 계속 그대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반면에 몬스타엑스는 영어로 완전히 바꿔보았고 NCT 127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시도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포커싱은 몬스타엑스가 영어로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생각과는 달랐다. 물론 단순하게 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적으로 좀 더 매력이 있거나 그랬다면 훨씬 더 좋은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친숙하다는 것만큼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도 한국어 가사가 편한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화도 봉준호도 그 1인치의 자막 얘기를 했지만 K-팝과 5mm의 언어 장벽,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볼 때 그 자막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영어 하는 것이 그러면 그때 이게 과연 K-팝이냐의 정체성 문제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기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세계적인 현상이다. 피나미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계적인 현상이